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실. 각기 다른 곳에서 발견된 20대 여성 변사체 2구가 있었습니다. 각각 고양시와 김포시 한강변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누구도 예상조차 못했습니다. 고양시 하류에서 발견된 CC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김포 한강변에서 발견된 CC는 나체 상태로 신원 미상. 그런데 이들은 3일 전 함께 실종된 직장 동료였습니다. 반성조차 없는 이 살인마들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몰랐던 사건, 마포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편입니다. 내 딸이 사라졌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며 강남의 한 인테리어 회사를 다녔던 20대 여성 2명. 헌데 2007년 8월 20일 월요일 저녁, 그 부모님들이 경찰서를 급히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 직장 동료였던 이 두 사람이 금요일이었던 8월 17일 저녁 퇴근 이후로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다라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 내내 휴대폰은 꺼져 있고 통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두 분이서 함께 친하게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신고를 월요일날 하신 이유 자체가 월요일에 직장에 연락을 해봤더니 각각 두 분 다 모두 무단결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각기 부모님이 함께 만나 저녁 경찰서로 와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죠. 2명의 여성이, 직장 동료가 그것도 함께 있다 금요일 밤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 버렸다. 우선 경찰은 이들을 가출이 아닌 실종자로 파악, 마지막 핸드폰 사용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용 장소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습니다. 홍대에서 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야 있는 고양시 장항 IC 부근이었죠. 지금은 많은 개발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논과 밭이 많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중 한 명의 핸드폰이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의 명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해서 통신사로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그때 이상한 기록이 총 3개가 확인됩니다. 첫 번째, 실종 당일로 추정되는 18일 새벽 2시 20분경 112에 신고를 한 기록. 헌데 시간은 딱 1초였습니다. 2명이 함께 귀가를 한 것 같은데 한 명이 갑자기 112에 신고를 했다라는 건 아마도 무언가 신변에 위협이 생겼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전화 내역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30분 뒤 카드사 ARS를 조회한 기록이 확인됐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닙니다. 단순히 비밀번호가 맞는지 정도의 확인이었죠. 그리고 이 조사는 새벽 4시경에도 한 번 더 확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새벽 6시 25분 서울 송파구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돈 10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었죠. CCTV 확인 결과 한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쓴 한 인물이 보였던 것이죠. 근데 이 사진엔 여러 가지 힌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머리카락이 길지 않다라는 점. 만약 귀 뒤로 넘겼다라고 하기에는 귀조차 많이 누운 귀로서 긴 여성의 머리카락을 그렇게 가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 모자 자체가 평상시에 사라진 실종자가 쓰는 모자도 아니었고 실종 당일에 썼던 모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분명 이상한 정황입니다. 112에 신고를 한 지 1초, 그 이후에 ARS를 거쳐 카드에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 2차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비밀번호로 무려 100만원이나 인출한 상황. CCTV에 포착된 사람은 실종 여성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건 분명 강력사건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가 되고 약 3일이 지난 뒤 경기도 고양시 한강 하류에서 20대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바로 당일날 사라졌던 여성 중 한 명이었죠. 한 명만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변고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부검실이었습니다. 부검실에
20대 여성 신원 미상 인천 해경이 발견한 또 다른 변사체가 하나 확인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불길한 예감은 감식 결과 맞았습니다. 당일날 실종됐던 그 2명의 여성이었죠. 부검 결과 2분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끈 같은 것, 손 같은 것으로 목을 압박해 사망했고 2분 중 1분은 성범죄의 흔적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통신 내역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두 확인을 주면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피해자들의 정확한 모습이 찍힌 CCTV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경찰은 어마어마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통신수사였죠. 당시 실종부터 이동 동선까지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핸드폰의 위치를 그 많은 사람들 중 같은 위치로 이동을 했던 사람들, 그런 특정,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수사였습니다. 약 10만 건이 넘는 통신수사. 그런데 이상한 번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실종 이후 이동 동선이 똑같은 3개의 번호였죠. 이들이 강력한 용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잠복 끝에 8월 30일 새벽 이 범인들을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당시 대한민국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마포 3인조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주범 69년생 이름 송광훈, 공범 77년생 이름 이호석, 72년생 박철수였습니다. 송광훈, 이호석, 박철수, 이들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이들은 당시 빚도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상태로 각자 사고를 쳤던 상황이었죠. 2007년 8월 13일경 이들은 사람들을 택시를 이용해서 납치를 한 뒤에 그렇게 물품을 훔치자 그 돈을 모아서 야식집을 차릴 3천만 원을 모자라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범행 수법은 당시 택시기사 일을 해봤던 이호석이 도급 택시, 일종의 불법 택시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택시를 그냥 대여해주는 당시에 성행했던 그런 불법이었죠. 그렇게 택시를 도급받는 상황을 이호석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택시를 이용하면서 여자 손님만 태운 뒤 금품을 빼앗고 체포될 것을 방지해,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무조건 죽이고 사체를 한강에 버리자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게 됩니다. 주범 송광훈은 범행 당시 뒤따라가면서 사용할 소나타 차량을 렌트를 했습니다. 사체를 싸서 버리는 데 사용할 차광막 그리고 케이블 타이까지 미리 구입을 했죠. 박철수는 택시 승객을 위협할 칼까지 준비합니다. 칼날일이 무려 21cm 사시미 칼이었죠. 그렇게 이들의 범행은 시작됩니다. 2007년 8월 18일 새벽 2시 16분. 앞서 이호석은 서울 강남구에서 도급 택시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호석이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흉기를 들고 있는 박철수가 운전을 시작하죠. 이호석은 렌트를 했던 소나타를 운전하고 송광훈은 그 옆에 타 차량을 그렇게 뒤따라갑니다. 새벽 2시 16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삼거리에서 2명을 태우게 되죠. 당시 24세, 23세 피해자 2분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피해자들을 태운 뒤 아무렇지 않게 태어난 듯 운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강변북로에 진입해 운행하다 약 6분 지난 새벽 2시 22분경 절도 산성지로 향하는 좁은 도로에 가서 갑자기 비상등을 켜며 차량이 좀 고장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비상 깜빡이가 뒤따라오던 공범에게 범행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박철수는 돌변합니다. 흉기를 꺼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뒤따라오던 송광훈이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옮겨 타 피해자들의 양손에 케이블 타이로 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 소유의 카드를 훔쳤죠.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의 신용카드가 있었는데 그 신용카드까지 훔치고 핸드폰을 모두 훔치며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압박합니다. 그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그 비밀번호가 맞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되죠.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다음 멘트로 넘어가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박철수가 운전하는 그 차량 내에서 송강훈은 뒷좌석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강훈이 갑작스러운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을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새벽 3시 30분경 송강훈의 요청으로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한 공터에 이르게 됩니다. 이효석과 박철수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망을 받고 송강훈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릅니다. 새벽 4시 20분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아래 올림픽대로에 도착을 해 또다시 이효석과 박철수가 망을 보고 송강훈이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들의 목을 눌러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서울 마포구간 공터로 이동한 뒤 주변에 있는 경계석과 차광막을 함께 넣어 쌓은 다음 다시 한번 트렁크에 싣고 새벽 5시경 고양시 장항동 김포대교 중간 지점쯤에 이르러서 그렇게 사체를 유기했죠. 그리고 이들은 송파구에 이동해서 박철수가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 100만 원을 인출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범행 행각은 4시간 사이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2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 끔찍한 성범죄까지 저질렀던 이들. 그런데요, 이들이 검거가 된 이후에 경찰은 한 가지의 의문이 더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닐 것 같다. 형사는 범죄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 총 몇 명 죽였냐? 라는 질문에 3명이다 라고 답을 한 것이었죠.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었습니다. 1명이 더 있었던 겁니다. 연쇄 살인이었죠. 8월 20일 강남에서 실종되고 8월 25일 한남대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범행이었죠. 피해자는 27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2번째 범행에 앞서 또다시 자신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이호석이 택시 운전을 하고 그리고 렌트한 차량을 송강훈이 운전하며 박철수는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지 며칠 지나지 않은 8월 21일 새벽 1시 4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게 됩니다. 이호석은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다 새벽 2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근 올림픽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며 또다시 비상 깜빡이를 킵니다. 그 이후 박철수가 준비했던 칼로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한 사이 뒷좌석 렌트카에서 2명이 내립니다. 그렇게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현금 36,000원과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았지요. 이때 송강훈은 앞선 범인과 똑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성범죄였죠.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인 터라 포기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치게 됩니다. 새벽 2시 40분 이들은 하남시 망월동 미사리전 경기장 부근 골목길에서 도착해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를 합니다. 바로 3번째 살인이었죠. 준비한 마대자루에 벽돌을 2개 넣고 끈으로 묶은 다음 트렁크에 싣고 새벽 3시 20분경 서울 광진구 모 호텔 부근 광변북로에서 그렇게 사체를 던져 유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범행은 잡히지 않았다면 더더욱 연쇄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식집을 차릴 3천만 원을 모으자 3명을 연쇄살인하며 이들이 얻었던 금전적인 이득은 105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실제로 당시 수사 내용에 따르면 송강훈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고 아무래도 서울은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판단, 울산으로 이동해서 범행을 더 이어가자라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경찰의 당시 빠른 검거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연쇄살인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였을까요? 주범 송강훈은 약 2000년경 오토바이 사업을 하며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공범들을 알게 됩니다. 또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호석과 박철수였습니다. 이들 셋은 되게 친하게 지내면서 함께 송파구에서 거주하는 등 그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렇게 이들의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우선 수사 단계에 이르러서 이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특히 송강호는 법정에서 모두 자백을 하고 있고, 다만 이호석은 살해에는 직접 공모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칼을 들이대지 않았다라는 진술 번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술 번복을 했음에도 재판부는 대체로 범행 결과에 대해서 반성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죠. 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송강훈이 먼저 범행 제의를 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범행 후에 차량의 모든 흔적까지 지우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라는 사실까지도 밝혀졌죠. 또한 송강호는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출소하면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도 과연 진실로 반성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여러분은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호석, 박철수는 송강훈에 비하면 가담 정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일부 범행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으며 살해 이후에 한 행동들이 일사불란했고 적극적이며 대담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무엇이었을까? 2007년 12월 28일 1심은 이들 3세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사형을 원했지만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죠. 자백했다. 미약하지만 반성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건 이전의 전과는 경미한 범죄였다.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음이 참작되며 어느 정도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 절도, 특수절도, 사기, 이런 건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내용에 대해 항소하게 됩니다. 이호석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송강훈과 박철수로부터 택시만 빌려와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가담한 거지 죽이는 것,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모의한 적 없다,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 이호석은 경찰 1차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 자체가 범행 이후에는 죽이자라고 했다. 누구의 지시라는 게 아니라 죽이려면 더 어두운 곳, 으슥한 곳으로 함께 이동해야 한다. 나 스스로 택시를 몰고 앞장서서 파주로 갔다. 자기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피해자들은 죽여야지만 증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외 없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시신을 한강에 던지기로 했다. 살려두면 당연히 신고할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이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이호석은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을 내세우며 외롭게 자랐다. 당시 병원비 충당을 하다 카드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송강훈에게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송강훈과 똑같은 무기징역형이 나오는 건 억울하다라는 주장이었죠. 박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2007년 8월경 교통사고로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합의금과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이런 걸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강훈이 살인까지 할 건 꿈에도 몰랐다. 실제 죽이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지시에 따르게 된 것일 뿐 같은 형이 나오는 건 부당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들 모두 주범이었던 송강훈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이었죠.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실 이들의 범행 수법이나 한 행동이 전혀 가볍지 않다는 건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사실 송강훈만 제외하고 이호석과 박철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타당합니다. 범행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너나 할 거 없이 함께했다라는 모든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직접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그 뒤에 사체 유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던 주범 송강훈. 검사는 송강훈만큼은 사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송강호는 자신의 입으로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끔찍한 말까지 남긴 그 멘트까지 있었죠. 헌데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걸 기각합니다. 참 의아한 판단입니다.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1심은 더 중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범죄를 다시는 저질러서 교도소에 오지 않겠다라는 역설적인 말이다 라는 송강훈의 말을 받아줍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오면서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은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말. 재판부는 참 아량이 넓었습니다. 이 말을 받아준 것이죠. 그리고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담담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건 어느 정도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판단하며 셋 다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주범 송강훈이 사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반성하고 있고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 무기징역이 맞다. 이호석과 박철수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그 괘씸한 모습, 하지만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알고서 한 게 맞다. 그래서 무기징역. 이들의 무기징역형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언제든 사회에 나올 수도 있죠. 바로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요.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좀 무언가 소름 돋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확인하고 이들 3명에 대한 수형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박철수가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철수가 모범수로 출소를 했던가 아니면 이미 사망했던가.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절대 이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사형수를 감형시켰던 재판부, 바로 권재찬. 과거 사형 선고가 났던 판결문을 얘기하며 연쇄살인마 권재찬을 사형을 줄 수 없는 이유를 얘기했던 재판부. 갑자기 궁금합니다. 왜 이 마포 3인조에게는 사형을 주지 않는 걸까요? 그 기준대로라면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게 타당합니다. 이 사건은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아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진 사건. 과연 우리나라의 법은 형평성이 맞는 걸까요?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몰랐던 사건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송강훈은 1969년 5월 28일생입니다. 과거에 대한 내용들도 봤는데 특수절도로 징역 1년, 사기로 뭐 징역 6개월 정도를 선고받은 전과, 그리고 다수의 벌금 전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미하다, 뭐 살인보다는 경미하다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송강훈에 대해선. 그리고 이호석은 77년 1월 25일생인데 송강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가출을 하고, 뭐 자기가 중1 때 이제 자퇴하고 가출해서 막 뭐 그런 문제, 뭐 불우한 환경을 살았다. 이호석도 마찬가지예요. 중3 때 가출하고 뭐 신문 배달, 뭐 유흥업소 배달, 아니면 뭐 택시 운전사 이런 걸 했었다. 뭐 이런 내용들. 벌금 전과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록도 있었어요. 전과죠. 박철수는 72년 7월 18일생입니다. 뭐 절도죄가 과거에 있었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뭐 벌금형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전과가 아예 없던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들 셋이 모여서 송강훈의 생각이었죠.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서 다음에 돌아오면 이제 사형수가 되는 게 아니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다는데, 저는 그 말이 참 1심과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하는 게 참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면서 사실 미리 예고한 거잖아요.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사형수가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오면 사형수가 되겠다라는 말로 봐야지 어쩜 그렇게 너그럽게 바라봐 주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들의 그 형량에서도 얘네들은 지금 뭐 당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박철수에 대한 게 확인이 안 돼요. 정말
중간에 출소를 해버린 건지, 이런 걸 우리한테 뭐 외부에 공개해 주는 게 아닌 거니까 무기수가 갑자기 뭐 그렇게 해서 출소를 해버렸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상하죠. 왜냐면 시간적으로 뭐 사실 좀 불가능하기는 해요. 뭐 요즘에는 한 20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뭐, 근데 옛날에 15년 정도만 살아도 약간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니면은 뭐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도 보여지긴 해요.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송강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까운 대목이죠. 과거에 범행을 저질러 놓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모범수로 석방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잊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뒤에 나올 방송들에 대해서 좀 미리 이제 예고를 조금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희가 과거에 조두순들이라는 방송을 찍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조두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쇄 성범죄들이 되게 많아서 이름을 되게 많이 깎고 곧 출소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에 박병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전자장치 이제 위치 그 전자발찌 부착 없이 출소한 애들도 있고요. 성범죄자 알림이 등재되지 않은 채 출소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뭐 김근식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이슈를 받으니까 그 뒤에서야 뭔가 좀 바뀌고 이랬는데, 안 바뀌고 나온 애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준비 중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동해 부사관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일이죠. 정확히는 내일 7월 14일 날 그 정유정 사건의 재판이 시작돼서 그 사건에 대한 영상도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많은 댓글도, 그리고 많은 의견, 견해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싸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좀 감정적으로 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고 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 말고요. 각자 생각이 다르다라는 부분들로 너무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건설적인 토론이 되는 그런 댓글창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저희 댓글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